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며칠간 좀 시원하다 싶었는데 또 날씨가 많이 덥네요. 진짜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또. 이렇게 더우실 때 제 사연 들으시면서 시원한 곳에서 땀 식히시면서 푹 힐링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좀 특이할 수도 있지만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물론 각색된 내용입니다만 자,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항상 행운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집 계산은 사업하는 며느리가 하는 거다. 남편을 회사 이사 자리에 앉혀놓고 밥값 정도는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202만 원짜리 계산서를 며느리 앞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연세대 나온 시동생은 학회 준비로 못 온다며 전복장 상자 3개만 챙겨갔고 남편은 새로 산 명품 시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원은 웃으며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간 곳은 카운터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가족카드 3장의 한도를 영원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그 식당 카운터에서 승인 거절이 연속 5건 터졌습니다. 지원은 왜 하필 그날 카드를 끊었을까요? 그날 아침 은행에서 들은 3억 원짜리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얼굴 한번 안 비친 그 시동생은 어쩌다 수갑을 차게 됐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1월의 아침 공기는 손등을 스치는 것마다 서늘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윤지원은 주거래 은행 2층 상담실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은 서류철을 두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깔려 있었고 상담실 안에는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미묘하게 답답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운전자금 한도를 3억 원으로 늘려야 겨울 시즌 원단을 미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되면 올해는 숨 좀 쉬겠다고 지원은 새벽에 창고 문을 잠그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사 담당자가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안경을 밀어 올렸습니다. 대표님, 저기,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류가 빠진 게 있으면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담당자가 마우스를 몇 번 딸깍거리다가 모니터를 지원 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3년 전 기록이 하나 걸려 있어서요. 최우수라는 분 개원 준비 자금 3억 원 대출인데 여기 연대보증인 칸에 대표님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원의 손끝이 서류철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아주 잠깐 상담실 안의 소리가 전부 멀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아래층 번호표 부르는 소리, 담당자가 볼펜을 딸깍거리는 소리까지 한꺼번에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 이름이라고 하셨습니까? 도장까지 찍혀 있나요? 담당자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인감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붙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동안은 한도 증액이 안 됩니다. 저희 쪽에서 어떻게 받으릴 수 있는 건이 아니라서요. 지원이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보증인이 저 말고 또 있습니까? 한 분 더 있습니다. 김말순. 같은 약정서에 나란히 들어가 있네요. 대표님 시어머니 되시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면 종이를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김말순이 반찬통을 들고 창고까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가족 전체 건강보험 정리를 해야 하니 인감이랑 신분증 사본만 좀 달라고 했습니다. 지원은 재봉틀 앞에서 원단 검수를 하다가 손을 앞치마에 닫고 사무실 캐비닛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때 김말수는 지원의 등을 2번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배운 건 짧아도 마음은 넓다고 했습니다. 지원은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3년 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지원은 보증채무 확인서와 대출 약정서 사본을 발급받아 서류철에 끼웠습니다. 1층 로비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열고 3년 전 그날의 메신저 대화를 찾아 위에서 아래까지 캡처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서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본인 회원은 윤지원, 가족카드는 3장이었습니다. 최우수명의 카드에서는 외제차 리스료와 학회 등록비, 골프장 결제가 달마다 20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수명의 카드에는 3주 전 명품 시계 결제한 건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김말순명의 카드는 백화점 식품관과 한복집, 미용실로 촘촘했습니다. 지원은 화면을 위로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렸습니다. 6개월치를 2번 훑는 동안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손이 한 번 멈췄습니다.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정호의 시어머니가 부른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호, 시내 최고급 한정식집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바닥은 온돌처럼 따뜻했고 창에는 대나무 발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숯불 냄새와 간장 조림 냄새가 방 안에 두껍게 고여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메뉴판을 짚었습니다. 여기 6인 코스로 하고 랍스터 큰 거 하나 올려요. 한우 구이도 넣고 양주도 한 병 가져와요. 제일 좋은 거로. 종업원이 주문서를 쥔 손을 멈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코스에 갈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양이 꽤 되실 텐데요. 김말순이 손등을 흔들며 종업원의 말을 잘랐습니다. 코스에 들어가는 그런 건 애들 밥이지. 손님 상에 올릴 게 따로 있는 거야. 시키라면 시켜요. 계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최민수는 새로 산 시계를 손목에서 돌려보며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게임 효과음이 새어나올 때마다 김말순이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룸 한쪽 벽에는 포장 상자 3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복장과 한우 세트, 갈비탕이었습니다. 최우수 몫이었습니다. 지원이 상자 쪽으로 눈길을 옮기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수는 오늘 안 오나요? 김말순이 젓가락 끝으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학회 준비하느라 병원에서 한 발도 못 나온다더라. 그 애가 어디 시간 남는 사람이냐? 사람 목숨 붙들고 있는 애를 이런데 불러내는 게 죄지. 그래서 내가 먹을 것만 챙겨 보내는 거야. 그러고는 휴대폰을 들어 카운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아까 특실에서 포장시킨 사람인데 우수 상자에 전복장 제일 좋은 거 2병 더 넣어줘요. 아니, 값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넣으라니까. 우리 아들이 의사라 몸을 그렇게 쓰는데 아무거나 먹여서 되겠어요. 지원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지원의 왼손이 무릎 위 가방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전에 받아온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랍스터 살을 발라 민수 앞접시에 올려주면서 지원을 한번 봤습니다. 지원이도 이런 자리 오면 뭘 좀 배워야 해. 어른상에서 젓가락 놓는 법 같은 거. 대학이란 데를 안 가봤으니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줬겠니? 내가 흉보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민수가 게임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밥 먹다가 또 그 소리야. 지겹지도 않아. 김말순이 젓가락을 상 위에 딱 내려놓았습니다. 또가 뭐야? 내가 틀린 말했어. 우리 집에 대학 문턱 못 넘은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어. 지원은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는 학교 대신 창고에서 배웠으니까요. 김말순이 코웃음을 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창고 덕에 우리가 이런 밥은 먹지. 그건 인정해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말순이 계산서를 접시 옆으로 밀었습니다. 종이가 식탁보 위를 스르륵 미끄러져 지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류와 포장까지 합쳐 202만 원이었습니다. 김말순이 이를 쑤시던 손을 멈추고 턱으로 계산서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 계산은 사업하는 며느리가 하는 거다. 남편을 회사 이사 자리에 앉혀놓고 밥값 정도는 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도리지. 지원은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후식 천천히 드세요. 김말순이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 며느리지. 가서 카드나 잘 내고 와.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김말순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후식 메뉴판을 다시 펼쳤습니다. 지원은 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카운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타일 벽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지원은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카드 3장의 이용한도를 각각 0원으로 바꿨습니다. 김말순, 최민수, 최우수. 이름 셋을 차례로 누를 때마다 손끝에 진동이 왔습니다. 그 다음 이용정지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 해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분실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실로 처리하면 카드가 화면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지원이 원한 것은 카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카드가 살아있는 채로 거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알림 설정으로 들어가 정지카드 사용 시도 알림과 부정사용 감지 알림을 켰습니다. 자신의 결제 계좌에 딸려있던 민수의 체크카드도 거래 정지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원과 통화의 해지 접수번호를 받아 적고 통화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고객님, 가족카드 3장 전부 정지 처리하고 해지 접수까지 들어갔습니다. 접수번호 불러드릴까요? 지원이 수첩에 펜을 대며 낮게 말했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부터 그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거절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디서 시도하셔도 승인이 안 나갑니다.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휴대폰 화면에 처리 완료 시각이 떴습니다. 오후 1시 47분이었습니다. 지원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화가 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후 1시 52분, 지원은 룸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차장 쪽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미리 불러둔 택시가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지원이 안전벨트를 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주세요. 좀 빨리요. 차 문을 닫자 룸 쪽에서 새어나오던 웃음소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안에서는 후식 코스가 나가고 양주 한 병이 추가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김말순이 카운터에 자기 명의 가족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단말기에서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승인 거절이었습니다. 직원이 단말기 화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승인이 안 됩니다. 김말순이 눈썹을 올리며 카드를 다시 밀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나 보네. 요즘 이런 데는 기계도 싸구려를 쓰나. 다시 해봐요. 같은 카드를 한 번 더 긁었습니다. 또 거절이었습니다. 김말순의 목소리가 반음 올라갔습니다. 이상하네. 그럼 이거로 해봐요. 이건 우수 카드니까. 의사 카드인데 문제 생길 리가 없지. 그것도 거절이었습니다. 민수가 지갑에서 자기 가족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비켜봐. 내 걸로 해볼게. 거절.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이 체크카드로 해주세요. 이건 통장에서 바로 빠지는 거니까 될 거야.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거절. 카운터에서 나온 거절은 모두 5건이었습니다. 오후 2시 18분부터 2시 22분까지 택시 뒷좌석에 앉은 지원의 휴대폰이 1분 간격으로 5번 울렸습니다. 정지된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카드 정지를 마친 시각으로부터 정확히 3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원은 알림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흩날렸습니다. 식당 로비에서는 매니저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말순이 매니저의 팔을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업하는 사람이야. 큰 회사 대표라고. 잠깐 어디 볼일 보러 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매니저가 팔을 조용히 빼면서 정중하게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손님, 지금 계산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202만 원입니다. 포장하신 상자 3개도 계산 전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김말순이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짚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를 밥값 떼먹는 사람으로 보는 거야. 민수가 어머니 팔을 잡아 끌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사람들 다 본다. 조용히 좀 해. 주말 오후 로비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몇 사람이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어머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김말순은 우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우수가 받았습니다. 우수야, 지금 식당인데 카드가 다 막혔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수화기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와 함께 우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학회 자료 만드느라 손을 뗄 수가 없어. 그런 건 형이랑 형수한테 말해.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말순은 다시 걸었습니다. 3번을 더 걸었지만 모두 수신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쥔 김말순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결국 김말순은 신분증을 카운터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명품 코트 자락을 움켜쥐고 200m 떨어진 은행 현금 인출기까지 뛰어갔습니다. 숨이 차서 인출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현금을 뽑아 돌아와 식대를 냈습니다. 김말순이 현금을 세어 내밀며 이를 갈았습니다. 세어봐요. 한 장도 안 틀리게 있으니까. 그리고 내 신분증 이리 줘요. 매니저가 상자를 카운터 위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포장 3개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매니저가 포장 상자 3개를 내주었습니다. 김말순은 전복장이 든 상자를 2팔로 안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그 무게가 그날따라 무척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간 지원은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지원은 외투를 벗지도 않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민수의 옷가지를 걷어 대형 봉투에 담고 골프채와 명품 가방을 차례로 넣었습니다. 봉투는 4개가 됐습니다. 그것들을 현관 밖 복도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뽑아온 카드 결제 내역서, 사본을 물건마다 하나씩 봉투 겉면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시계값, 골프채값, 가방값이 종이 위에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현관 카메라를 상시 녹화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과 채무부 존재 확인 사건 상담을 예약하고 싶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전송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무릎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거실 바닥에 긴 그림자가 깔렸습니다. 그날 밤 9시 아파트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봉투 4개가 세워진 현관 앞에서 도어록에 번호를 눌렀습니다. 틀렸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5번을 눌러본 뒤 민수는 초인종을 길게 눌렀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당직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세대는 소유자가 윤지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도 윤지원입니다. 민수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내가 그 집 남편인데 문을 못 열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는 저희가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봉투 4개를 승용차 뒷좌석과 트렁크에 나눠 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붙은 종이들이 밤바람에 파닥거렸습니다. 시계값 1,870만 원이 적힌 종이가 눈에 들어왔지만 민수는 그것을 뜯어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는 주말마다 머물던 김말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말순의 집 거실에는 낮에 받아온 포장 상자 3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전복장 뚜껑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김말순이 소파에 앉아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어른들 밥 먹는 자리에서.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단 카드부터 살려야 해. 카드 없으면 나 당장 기름값도 없어. 전화기 스피커에서 최우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그 카드는 형수 이름으로 나온 거니까 형수가 마음만 바꾸면 바로 살아나. 내일 아침에 창고로 가서 말해. 사람들 있는 데서 말해야 저쪽이 급해져. 김말순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직원들 앞에서 망신 좀 당해봐야 정신이 들지. 우수는 그 말에 짧게 웃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수가 두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원 자금 대출 원리금이 매달 지원명의 카드 결제분으로 메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끊기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어머니도 형도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원이 운영하는 물류창고 겸 사무실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원단 냄새와 박스 테이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 5명이 신상품을 검수하며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김말순과 민수가 들어섰습니다. 김말순은 곧장 작업 테이블로 걸어가 손으로 상판을 밀어 엎었습니다. 포장지와 송장 뭉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디 있어? 며느리 나오라고 해. 민수는 쌓아둔 신상품 박스를 발로 찼습니다. 박스가 넘어지면서 세워둔 원단 롤 2개가 바닥 기름때 위로 굴렀습니다. 새하얀 원단에 검은 자국이 길게 났습니다. 직원 한소영이 휴대폰을 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기 사람 있고 물건 있는 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원은 사무실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벽에 달린 폐쇄회로 카메라 방향을 출입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을 세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캐비닛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은 3년치 백화점 영수증 묶음과 송금 내역서, 카드 명세서, 원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쳤습니다. 맨 위에는 총액이 적힌 출력물 한 장을 올렸습니다. 4,87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3년 동안 제 이름으로 나간 돈입니다. 한 줄씩 읽어드릴까요? 김말순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뭘 그런 걸 다 적어놨어. 가족끼리 그러는 게 어디 있냐? 지원은 다른 파일을 열어 서류 3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창업할 때 어머니한테 창고 보증금 3천만 원 빌린 것 3번에 걸쳐 전부 갚았습니다. 이체 확인증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송금은 2년 전 6월입니다. 민수가 종이를 흘깃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원이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꺼내 김말순 앞으로 밀었습니다. 우수의 개원 자금 대출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인감을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 적어달라는 서면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3년 전에 건강보험 서류라고 하셨죠. 그날 받아가신 인감이 왜 이 종이에 찍혀 있는지 여기에 적어주세요. 김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고졸짜리를 이 집안에 받아준 값이야. 대학도 못 간 애를 데려다 며느리 자리에 앉혀줬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지. 그 말과 함께 김말순은 서류 몇 장을 반으로 찢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원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녹화 시간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소장과 경찰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지원은 파손된 원단 롤 2개와 엎어진 테이블을 사진으로 찍어 그 자리에서 제출했습니다. 물건 부순 것과 일 못하게 만든 것 2가지로 고소하겠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다 봤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에 내용을 적고 사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김말순은 삿대질을 하며 창고 문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창고 안에 남은 것은 바닥에 흩어진 송장과 검게 물든 원단이었습니다. 지원은 그날 오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인감을 몰래 쓴 것을 근거로 보증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는 보증 문제에 이의가 있다는 서면을 접수했습니다. 저녁에는 민수를 회사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비상근 이사 급여 지급을 끊고 법인카드도 그날로 회수했습니다.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사무실로 내용 증명 한 통을 배달했습니다. 메인 원단을 대주던 하청 공장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기존 단가의 3배를 달라는 요구와 이미 만들어 놓은 원단을 넘기지 않겠다는 통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한소영이 봉투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대표님, 이 공장 아니면 그 원단 나오는 데가 없는데요. 원단이 끊기면서 메인 상품 재고는 하루 만에 바닥났습니다. 쇼핑몰 게시판에는 배송이 늦다는 항의와 환불 요청 글이 400건 넘게 쌓였습니다. 지원은 그 밤에 공장이 있는 도시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원이 만난 사람은 그 공장에서 곧 그만둘 예정인 생산팀장이었습니다. 국밥집 구석 자리에서 생산팀장이 서류 몇 장과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공장장 메모입니다. 그리고 병원 구매팀 사람 명함이고요. 메신저 캡처도 3개 뽑아왔습니다. 지원이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약속했다는 겁니까? 생산팀장이 숟가락을 놓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학병원 수술복이랑 침대 원단 1년치 납품 입찰에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공장장 부인 수술 순서도 앞으로 당겨준다고요. 조건이 딱 하나였습니다. 대표님하고 거래를 끊는 거.
지원의 손끝이 명함 위에서 멈췄습니다. 의사 이름은 확인했습니까? 최우수? 그 이름 세 글자 들었습니다. 지원은 종이를 서류철에 넣고 두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 순간에도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밥은 한 숟갈도 먹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다음 날 환불 처리가 몰리자 결제 대행사가 정산 대금 지급을 전부 보류했습니다. 회사 통장에 들어와야 할 돈이 막히면서 8천만 원이 비었습니다. 직원 급여일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의 개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말순이었습니다. 지원의 휴대폰은 항상 통화 녹음 앱이 돌아가고 있어서 첫 마디부터 그대로 저장됐습니다. 지원아, 어렵다고 소문 다 났더라. 시댁으로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카드부터 원래대로 돌려놔라. 그러면 우수한테 말해서 원단 다시 들어가게 해주마. 지원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원단을 다시 넣어주겠다고 하셨죠. 우수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 우수가 어떤 사람인데? 병원에서 한마디 하면 공장 하나 문 닫는 것도 일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바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이 나중에 손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값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지원은 사무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상용 현금 2천만 원과 여권, 전국 원단 공장 이름이 적힌 낡은 수첩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소영을 불러 어깨를 짚었습니다. 사무실 잠금 다시 확인하고 카메라 저장은 밖에도 하나 더 남겨. 누가 오면 문 열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 한소영이 눈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며칠이나 다니실 거예요? 공장 찾을 때까지. 지원은 렌터카 열쇠를 받아들고 지방공단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벽 도로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공장 12곳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나선 지 일주일 후 지원이 지방공단을 도는 일주일 동안 하늘은 계속 흐렸습니다. 아침마다 차 유리에 서린 김을 손으로 닦아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장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명함과 원단 견본, 실측 자료를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만난 담당자들은 자료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회사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 나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금 물량이 꽉 차서요. 다음 달에 다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건 말씀은 들었습니다. 같은 말을 12번 들었습니다. 그 지역 하청업체들은 연합회로 묶여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원단 입찰 이야기가 돌면서 지원과 거래하면 급한에서 밀려난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실무 미팅 자체가 한꺼번에 막혔습니다. 여섯째 날 저녁 지원은 공단 뒤편 국수집에서 혼자 앉아 국물을 저었습니다. 창밖에는 퇴근하는 공장 사람들이 작업복 지퍼를 올리며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에는 한소영이 보낸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환불 요청 건수, 게시판 항해 글수, 남은 재고, 개수가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버티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했다고만 썼습니다. 연합회에 속하지 않은 공장 두 곳에서만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둘 다 곧 문을 닫을 예정인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소량으로 시험 생산은 해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원은 그 약속 하나를 수첩에 적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거래 은행 지점장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앞에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대표님,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우수 씨 대출 3억 원 보증이 대표님 신용에 그대로 걸려 있고 최근 매출이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대출 연장은 어렵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장이 안 되면 어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점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단 대금 결제용으로 발행하신 5천만 원 어음이 있습니다. 만기가 내일입니다. 지원은 21번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은행 앞 횡단보도 신호가 붉게 바뀌었습니다. 어음 만기일 오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뒤로 남자 5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지원의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독고진입니다. 대표님 어음 할인업체에서 제가 샀습니다. 이제 받을 사람이 저라는 통지서입니다. 부하들이 컴퓨터 본체와 지게차에 붉은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창고 안쪽으로 몰렸습니다. 한 명은 출입구에 서서 사람이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원은 뒷걸음질하지 않았습니다. 붙여놓은 스티커 앞으로 걸어가 허리를 굽히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에 도장이 없었습니다. 사건 번호도 없었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스티커를 한 장씩 사진으로 찍고 출입구를 막고 선 남자와 그 뒤 창고 전경을 동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돕고 진이 지원의 책상 위에 구두 한 짝을 올리고 앉았습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현금으로 못 갚으면 이각서에 도장 찍으세요. 상표권하고 손님 명단 10만 건. 그거 넘기면 조용히 끝납니다. 지원이 각서를 손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못 찍습니다. 대신 오늘 드릴 게 있습니다. 지원은 금고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먼저 갚는 돈입니다. 세어보시고 영수증 쓰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기 물건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도 종이에 적으십시오. 돕고 진이 웃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나한테 서류 쓰라고 하는 겁니까? 지원이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안 썼다고 하면 저는 2번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써주셔야 저도 드립니다. 돕고 진은 한참 지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받아 영수증과 서약서에 이름을 쓰고 지문을 눌렀습니다. 부하들이 붙인 스티커는 그대로 남겨두고 사람들은 물러갔습니다. 지원은 스티커 사진과 출입 통제 영상을 정리해 금융감독원 불법사 금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접수번호를 받아 적어놓고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마주 앉을 때 쓸 카드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민수는 회사가 부도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오후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아파트와 회사 지분을 부도 확정 전에 먼저 나눠받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나오며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내가 먼저 걸었어. 이제 저쪽이 급해. 이틀 뒤 지원은 오래 거래해온 협력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가 봉투에서 초대장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통 1위 그룹박 회장이 비공개로 여는 투자 설명회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눈에 들면 판이 바뀝니다. 지원이 초대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초대장 아래쪽에 대표 본인의 이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이걸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대표가 손을 저었습니다. 들어갈 때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이름이 박혀 있으니 남에게 넘길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지원은 초대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순서만 확보했습니다. 기조연설 시작 시각이 오후 2시 10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5성급 호텔 연회장 앞이었습니다. 지원은 정장을 입고 명단 대조줄에 섰습니다.
직원이 명단을 위아래로 훑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호텔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식업체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유니폼 하나만 잠깐 빌려주세요. 30분이면 됩니다. 젊은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 옷을 벗어 건넸습니다. 지원은 유니폼을 입고 접시 카트를 밀며 화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음식 냄새와 세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연회장 뒤 통로가 나왔습니다. 샹들리의 빛이 천장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 헤드 테이블에 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개회사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박 회장이 연설 자료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카트를 놓고 유니폼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안에는 다림질한 흰 셔츠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 스탠드에서 마이크를 뽑아들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온라인 옷 회사를 하는 윤지원입니다. 3분만 주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통로 양쪽에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숫자부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20대, 30대 여성 몸 실제 치수를 12만 건 모았습니다. 키와 어깨, 허리, 허벅지까지 직접 재서 쌓은 자료입니다. 체형마다 옷본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수치로 정리해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가는 손님이 38%, 돌려보내는 옷이 4%대입니다. 이 업계에서 반품 4%가 어떤 숫자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박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박 회장은 옆에 선 보안 책임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보안 요원 4명이 단상으로 올라와 지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지원은 버티지 않았습니다. 끌려나가는 길이 헤드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지원은 그 짧은 순간에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클리어 파일과 자료가 담긴 저장 장치를 테이블 위로 밀어 놓았습니다. 파일이 물컵 옆에서 멈췄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지원은 호텔 뒷골목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쓰레기 수거통 옆에서 구겨진 재킷 어깨를 손으로 펴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손등에는 붙잡혔던 자리가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가방에서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돕고 진에게 받아낸 유예기간이 5일 남아 있었습니다. 어음에서 아직 못 갚은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원은 종이에 그 숫자 2개를 나란히 적고 볼펜을 닫았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쫓겨난 다음 날 오후 사무실 전화는 5분에 한 번씩 울렸습니다. 원단 대금을 달라는 곳, 정산이 왜 안 들어오느냐는 곳, 어음이 언제 결제되느냐는 곳이었습니다. 지원은 벨소리를 등지고 앉아 집기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모니터를 뽁뽁이로 감고 서류철을 종류별로 묶고 벽에 붙여둔 첫 매출 전표를 떼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한소영이 테이프를 끊어주며 자꾸 눈을 비볐습니다. 대표님, 저 울지 않겠습니다. 울어도 돼. 대신 손은 움직여. 그때 창고 앞 도로에 검은 세단이 미끄러져 들어와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지원에게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윤지원 대표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한소영이 지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원은 손등을 2번 두드려주고 외투를 집었습니다. 박스 위에 얹어둔 서류철도 함께 들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낮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회원만 드나드는 조용한 클럽이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자
벽 한 면을 차지한 커다란 화면이 먼저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지원이 헤드 테이블에 밀어놓고 온 저장 장치에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룹 데이터 팀이 밤을 새워 따로 검증한 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두 줄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안경을 벗으며 지원을 받습니다. 어제 내가 왜 손을 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원이 서류철을 무릎에 놓고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끊으려고 드신 게 아니라 자료를 확인하려고 드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합니다. 재구매율 38%, 반품 4%대. 이건 말로 만드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12시간 붙잡고 뒤졌는데 틀린 데가 없더군요. 박 회장이 책상 위 서류 봉투를 밀어보냈습니다. 읽어보세요. 지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계약서 첫 장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음 남은 돈과 원단 미지급금, 결제 대행사 쪽 채무를 합한 1억 5천만 원을 전액 대신 갚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생산과 운영 자금으로 15억 원을 넣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합쳐서 16억 5천만 원, 지분 49%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그룹 유통망에 브랜드를 독점으로 넣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번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세 줄만 넣겠습니다. 박 회장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사 운영은 제가 결정합니다. 목표를 넘기면 그만큼 저와 직원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지분을 먼저 되사올 권리를 제가 갖습니다. 박 회장이 비서실장을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넣으세요. 나는 밥그릇 뺏으려고 돈 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원은 세 줄을 손으로 적어 넣고 그 아래에 이름을 썼습니다. 만년필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비서실장은 돕고 진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비서실장은 채권 서류 원본을 그 자리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사진 몇 장과 영상 캡처를 꺼내 책상에 늘어놓았습니다. 법원 도장도 사건 번호도 없는 붉은 스티커 사진, 직원들 나가는 길을 막고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사본입니다. 원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스티커는 오늘 밤까지 다 떼십시오. 추가로 요구하실 게 있으면 그때 그쪽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돕고 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리다가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붙어 있던 붉은 스티커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연합회에 묶인 국내 하청 라인을 미련 없이 접었습니다. 여권을 챙겨 베트남과 중국의 큰 직조 공장을 직접 돌았습니다. 공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원단을 손톱으로 긁고 물을 뿌려보고 손으로 구겨서 얼마나 빨리 펴지는지 초를 셌습니다. 통역을 세워두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이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 폭으로 한 달에 몇 야드까지 뽑을 수 있습니까? 공장 책임자가 손가락을 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라인 하나만 쓰면 3만, 2개 돌리면 6만까지 됩니다. 지원은 중간에 끼어 있던 유통 단계를 전부 걷어냈습니다. 원가가 42% 내려갔습니다. 물이 스미지 않게 하고 구김이 덜 가게 가공한 기능성 원단 6만 야드가 새 물류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지게차가 롤을 옮기는 동안 지원은 창고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한참 봤습니다. 지원은 원년 멤버 5명을 전부 팀장으로 올렸습니다. 발령 서류를 나눠주는 자리에서 한소영이 종이를 2손으로 받았습니다. 대표님, 저 학교도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지원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게 아니야. 창고 지켜준 사람이라서 올린 거야.
경력 있는 옷본 담당자 6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새 라인 콘셉트는 일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무릎이 늘어나지 않고 계단을 뛰어도 허리가 베기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지원은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한 줄을 크게 적었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 같은 기간 지원의 변호사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수의 개원 자금 3억 원 보증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소송이었습니다. 글씨를 감정해달라는 신청서, 인감을 언제 어디서 발급했는지 적힌 대장, 3년 전 통화 기록이 증거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인감 발급 날짜와 대표님이 창고에 있던 시간이 겹칩니다. 이건 대표님이 직접 갈 수 없던 날입니다. 지원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는 원단 검수 중이었습니다.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박 회장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자체 정보망을 돌려 우수와 병원 구매팀, 그 위쪽 사람들이 원단 입찰과 수술 순서를 주고받은 흔적을 모았습니다. 입찰 심사표와 돈이 오간 내역이 봉투 안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것을 지원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쓸 자리가 따로 있다고만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민수의 사내이사 해임 등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급여가 끊기고 법인카드도 회수됐습니다. 민수는 일자리 없이 김말순의 집 작은 방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침이면 김말순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 넣었으니 반은 받는 거지. 아파트 반이면 얼마냐? 민수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것보다 회사 지분이 더 커. 조금만 기다려. 두 사람은 지원이 파산하고 도망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서류에 지원의 새 법인 주소가 적혀왔습니다. 사내이사 해임 등기 사항도 함께 송달됐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흔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건 허세야. 망한 애들이 주소만 바꿔놓고 버티는 거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동네 식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김말순이 소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이겼을 때 먹는 술이 제일 맛있지. 3개월 뒤 강남의 큰 전시장에서 새 브랜드 첫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를 만들어 패션 잡지 기자들과 국내외 바이어 320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첫 화면에 지원의 학력이 크게 떴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그 아래는 비어 있었습니다. 객석이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지원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 학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만든 물건을 보시죠. 브랜드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영상이 나왔습니다. 원단을 양쪽에서 당겨 끊어지는 힘을 재고 물을 부어 스며드는지 보고 구겨서 몇 초 만에 펴지는지 재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쟁사 제품과 나란히 놓고 같은 조건으로 시험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그대로 떴습니다. 이어서 모델 30명이 런웨이로 나왔습니다. 그냥 걷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고 무릎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방울이 원단 위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이어 자리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현장 부스가 열렸습니다. 3시간 만에 일본과 대만 바이어에게서 선주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합쳐서 12억 원이었습니다. 지원은 계약서를 챙겨 들고 부스 뒤편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한소영이 물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지원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창고 보증금 3천만 원 빌리러 갔던 날 생각. 신규 브랜드 론칭 6개월 후 회사 사무실은 아침 8시부터 전화벨과 프린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할 때 입는 옷이라는 콘셉트가 20대, 30대 직장 여성들 사이에서 먼저 입소문을 탔습니다. 출근길에 무릎이 늘어나지 않는 바지, 회의실에 앉아 있다. 일어나도 자리 자국이 남지 않는 재킷이었습니다. 회사 자체 쇼핑몰은 아침에 올린 물건이 점심 전에 다 팔렸습니다. 품절 표시가 뜨면 대기 신청이 몰렸습니다. 접속이 몰려 화면이 멈춘 날, 지원은 회의실에 개발 담당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오늘 몇 명이 못 들어왔습니까? 담당자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1만 명 넘어가면서 튕겼습니다. 지금 서버로는 못 버팁니다. 그럼 늘리세요. 돈은 신경 쓰지 말고 다음 주 판매 전에 끝내주세요. 서버는 2차례 늘렸습니다. 그래도 완판은 계속됐습니다. 물류 창고에서는 밤 11시까지 송장 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부족해 포장 인력을 3번에 걸쳐 더 뽑았습니다. 늘어난 물량과 사람을 담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강남대로 15층짜리 사무용 빌딩에서 3개층을 임대해 사옥을 옮겼습니다. 이사 트럭이 짐을 다 내린 날, 지원은 새 사무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아래 도로를 봤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창고 셔터 틈으로 새벽빛이 들어오던 시절이 떠올랐지만 지원은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돌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옥 이전 파티가 있던 날 오후였습니다. 로비에 커다란 화환이 3개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콧대 높은 백화점 3곳의 본부장들이 직접 왔습니다. 서로 명함을 내밀며 지원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본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3층 여성복 정중앙 자리를 비워두겠습니다. 이번 시즌 안에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를 업계 최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절반 부담하겠습니다. 지원은 2 사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금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2 분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성복 정중앙이 우리 손님이 지나가는 자리입니까? 3번째 본부장이 그 말에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A백화점은 1층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지원은 그 사람과 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 뒤 A백화점 부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 창으로 늦가을 햇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부사장이 서류를 넘기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명품 브랜드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국내 브랜드를 넣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원이 자료를 밀어놓았습니다. 저희 손님이 하루에 몇 명 우리 몰에 들어오는지, 그중 몇 명이 2번째로 사는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 손님들이 백화점 1층에 안 올 사람들입니까? 부사장이 숫자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볼펜 뚜껑을 열었습니다. 명품관 바로 옆 정문에서 들어오면 3번째 자리입니다. 조건은 저희가 가장 까다롭게 걸겠습니다. 쓰십시오. 대신 매장 운영은 우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매장 오픈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기 3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줄은 매장 입구에서 시작해 에스컬레이터를 돌아 정문을 지나 바깥 주차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줄 번호표를 나눠주며 인원을 셌습니다. 900명이었습니다. 지원은 매장 뒤편 창고에서 옷걸이 간격을 손으로 재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개점 안내 방송 나갑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셔야 합니다. 지원이 옷걸이를 마지막으로 하나 밀어넣고 일어섰습니다. 인사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8시간이니까요.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이 2줄로 갈렸습니다.
사이즈를 묻는 목소리와 포장지 소리가 섞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인기 품목 3가지가 다 빠졌습니다. 저녁 폐점 시간에 정산한 그날 매출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백화점에 새로 들어온 여성복 브랜드 중 첫날 매출로 가장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원은 신입 디자이너 공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지원은 채용 담당자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서류에서 학교 쓰는 칸을 빼주세요. 아예 없애세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뽑습니까? 만든 걸로 뽑습니다. 그림하고 실제 과제만 보세요. 이름도 가리고 번호로 채점하세요. 그렇게 12명을 뽑았습니다. 합격자 중에는 미술 학원조차 다녀본 적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지원은 그 12명을 회의실에 앉히고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안 물어봅니다. 대신 만든 걸로 매일 평가받습니다. 그게 더 무서울 겁니다. 분기성과 보고서가 나온 날 박 회장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계약서에 넣었던 성과 조항을 다시 펼쳐놓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겠습니다. 자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맡으세요. 그리고 계열사 주식 5만 주를 넘기겠습니다. 지원이 양도 증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무대에 올라갔을 때 회장님이 저를 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박 회장이 웃으며 도장을 눌렀습니다.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옆으로 지나가게 하라고 한 겁니다. 대표님이 뭘 놓고 갈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같은 달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감을 몰래 가져다 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지원이 우수의 개원 자금 3억 원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은행에 남아있던 신용 기록도 정정됐습니다. 변호사가 판결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출 보증인은 한 사람만 남습니다. 지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김말순. 같은 약정서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그 한 사람입니다. 지원은 판결문을 접어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김말순은 경제 채널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원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백화점 1층 매장과 첫날 매출 숫자가 함께 떴습니다. 김말순은 리모컨을 쥔 손을 무릎에 내려놓고 한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오래 아껴둔 명품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김말순은 A백화점 1층 매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은 조명이 밝았고 손님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매니저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이 브랜드 대표 시어머니야. 신상 코트 5벌 포장해. 매니저가 잠시 멈추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제라니.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VIP 손님 쉬는 방 있지. 거기 문 열어. 매니저가 앞을 막았습니다. 그 라운지는 등록된 고객만 들어가십니다. 김말순은 진열대 위 소품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 받침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들이 물러나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지원이 매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원은 김말순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 3명을 부르고 매니저에게만 말했습니다. 내보내세요. 깨진 것 사진 찍고 목록 만들어주세요. 김말순이 지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원아, 나 좀 봐라. 사람 얼굴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지원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날 지원은 백화점 쪽과 함께 영업방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창고에서 있었던 사건 번호에 함께 붙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번에는 최민수가 사옥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새 슈트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아, 소장 취하하겠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다. 방호원 2명이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 회사 이사였어. 여기 내 자리도 있었다고. 방호원이 로비 밖으로 안내하며 방문 기록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로비 카메라 영상도 따로 보관했습니다. 지원은 그 장면을 15층 사무실 화면으로 봤습니다. 꽃다발이 회전문 밖 화단에 떨어지는 것까지 봤습니다. 지원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3사람 다 회사와 매장에 못 오게 하는 신청을 준비해 주세요. 어제 신고 자료같이 넣으면 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거리 제한도 넣겠습니다. 퇴근 후 지원은 회사 근처가 아니라 예전 창고 동네로 차를 몰았습니다. 단골 곱창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원년 멤버 5명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연탄 위에서 곱창이 익는 소리가 났고 가게 안은 연기로 흐릿했습니다. 한소영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그날 창고에서 진짜 무서웠어요. 원단 굴러가는 거 보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지원이 잔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가 안 나갔잖아. 다른 팀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린 갈 데도 없었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잔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로 돌아온 지원은 책상 스탠드만 켰습니다. 가죽 다이어리를 펼쳐 그날의 최고 매출액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백화점 수수료 정산액을 적었습니다. 숫자를 2번 확인하고 펜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대로의 불빛이 아직 환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아침 강남의 큰 종합병원 수술실 안이었습니다. 천장 조명 4개가 환자의 등 위로 모여 있었습니다. 최우수는 척추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지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수는 전날 밤 골프 모임에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각도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우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어. 조용히 하세요. 의료용 드릴 이 뼈를 지나 신경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한순간 다르게 났습니다. 수술실 안 사람들이 모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우수는 손을 뗐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무리 지시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회복실에서 환자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우수는 복도 끝으로 후배 전공의를 불러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계는 잔이가 잡고 있었지. 후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생님, 저는 옆에서 잡아드리기만 했습니다. 우수가 후배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기록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 잔이가 아직 손이 서툴러서 그런 거야. 내가 감싸주려고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 우수는 그날 밤 병원 컴퓨터에 접속해 수술 기록지를 고쳤습니다. 드릴을 잡은 사람 이름을 바꾸고 시간도 조금 옮겼습니다. 그런데 병원 컴퓨터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고쳤는지 남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사흘 뒤 병원 감사팀 화면에 떴습니다. 환자는 결국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병원 로비로 몰려왔습니다. 아들이 원무과 창구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수술한 의사 나오라고 하세요. 기록까지 고쳤다는 게 사실입니까? 가족은 방송사에 제보했습니다. 사흘 뒤 병원 로비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그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경찰이 병원장실과 우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류 상자가 복도로 실려나갔습니다. 우수는 진료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채 체포됐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과 기록을 고쳐 감춘 것 두 가지였습니다. 우수는 복도에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니라 후배가 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피해자 가족 쪽 변호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병원이 물어준 돈을 우수 개인에게 되돌려받겠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우수가 구속되면서 개원 자금 대출 3억 원이 한꺼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매달 나가던 원리금 납입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은행은 남은 돈 전액을 한 번에 갚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청구서는 이제 단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김말순이었습니다. 김말순은 그 청구서를 병원 원무가 바닥에서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몇 번 세다가 종이를 구겼습니다. 우수는 의사야. 의사가 무슨 빚을 못 갚아? 이거 잘못 온 거야. 직원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김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다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틀 뒤 김말순과 민수가 지원의 사옥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섰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말순이 손가락으로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백화점 매장 보증금이 3억이라더라. 그거 빼서 합의금에 보태라. 우수가 감옥에서 나와야 우리 집이 산다. 민수가 옆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원아, 너 그 돈 없어도 회사 안 망해. 우리는 지금 죽는다고. 지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안 게이트를 전부 잠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분에게 어제 법원 결정문이 갔습니다. 이 건물과 매장에 오시면 안 됩니다. 김말순이 유리문을 두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유리에 손바닥 자국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래 알고 지낸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 3명을 만났습니다. 민수는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에게 300만 원, 또 한 사람에게 300만 원, 마지막 사람에게 400만 원이었습니다. 합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로 방송에서 할 말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형님, 이거 사실 아니면 나중에 문제 되는데요. 민수가 담배를 비벼 끄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이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사실이야. 당일 저녁 영상 3개가 올라갔습니다. 제목에는 고졸 며느리의 두 얼굴이라는 말과 시동생 병원 자금을 빼돌린 의문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조회수가 밤새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쇼핑몰 게시판이 욕설로 도배됐습니다. 사지 말자는 글이 퍼졌습니다. 하루 만에 온라인 매출이 32% 떨어졌습니다. 그룹 계열 상장회사 주가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A백화점 임원들이 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후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경우 매장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1차 경고였습니다. 지원은 그 공문을 읽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 요청을 넣고 영상과 글을 잠시 가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플랫폼에도 허위 사실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한소영이 모니터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취소 건수가 어제 3배입니다. 지원이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봐. 지금은 저 영상 올린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만 찾으면 돼. 그 무렵 구치소 접견실에서 민수가 우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 칸막이를 두고 앉았습니다.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회사 15층에 서버실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돈 보내는 비밀번호를 뺄 수 있다. 우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 관리하는 사람 열쇠를 복사해뒀어. 통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준비했다. 접견실 천장에는 마이크와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미결수 접견은 전 과정이 녹음되고 녹화됩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장부에 기록됩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2시였습니다. 민수는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사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공구로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고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서버실 문 앞에서 민수는 복사한 열쇠를 꽂았습니다. 열쇠가 반쯤 돌아간 순간 벽에 붙은 장치에서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카드 인증과 지문 인증, 서버실 자체 잠금까지 세 겹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민수는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9층 계단참에서 야간 순찰 중인 보안업체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손전등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멈추세요. 민수는 벽에 걸린 소화기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원의 머리 쪽으로 내리쳤습니다. 직원이 계단에 쓰러졌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지하로 사라졌습니다. 침입한 순간부터 도망친 순간까지 전부 적외선 카메라 팔대에 남았습니다. 사각지대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감식 요원들이 뜯긴 환풍구에서 지문을 떴습니다. 덮개 모서리에 걸린 옷 섬유도 수거했습니다. 도주한 민수의 CCTV 영상이 확보된 다음 날 오전 사옥 대회의실 문이 8시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노트북 12대가 놓였습니다. 박 회장이 보낸 큰 법무법인 변호사 5명,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 회계법인 인력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원은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보드에는 3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허위 영상, 서버실 침입, 상해였습니다. 오늘부터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종이로 대응합니다. 하나씩 다 붙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먼저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버실 문 앞 접근 기록, 복사한 열쇠가 자물쇠 안쪽에 남긴 긁힌 흔적, 환풍구를 뜯고 들어온 경로가 시간 순서로 정리됐습니다. 전문가가 서류를 지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온 시각부터 나간 시각까지 4분 40초입니다. 빈 구간이 없습니다. 회계법인은 돈 흐름을 잡았습니다. 방송하는 사람 3명의 통장으로 들어간 1,000만 원이 모두 민수 이름의 계좌에서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장을 받아 그 흐름을 확정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경찰서에 제 발로 들어와 휴대폰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제가 쓴 대본 아닙니다. 다 받아서 읽은 겁니다. 돈 얼마 줄지도 저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민수를 고소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 밤에 남의 건물에 몰래 들어간 것, 거짓으로 남의 이름을 망가뜨린 것, 회사 일을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방송한 3명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지원은 가정법원에도 서류를 냈습니다. 민수가 먼저 낸 이혼 소장에 맞서 지원 쪽에서도 청구를 걸었습니다. 돈을 뜯어간 내역, 인감을 몰래 쓴 보증, 원단 거래를 끊게 만든 일, 건물에 들어와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이 순서대로 묶였습니다. 서류 두께는 480페이지였습니다. 변호사가 상자를 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3년치 영수증을 안 버리신 덕입니다. 검찰은 구치소 접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녹음과 녹화 안에 서버실에 들어가 돈을 빼내자는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짜맞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무렵 박 회장의 비서실은 따로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수가 원단 공장장과 주고받은 메신저, 캡처, 병원 구매팀 담당자 명함, 입찰 심사표, 돈이 오간 내역이 순서대로 들어갔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책상에 배달됐습니다. 자료는 그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우수가 원단 납품을 끊게 만든 일까지 수사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 조사실에서 우수는 종이를 앞에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인감은 어머니가 가져오신 겁니다. 저는 서류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서버실 일은 형이 혼자 계획한 겁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적어도 되겠습니까? 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가족이 서로를 물어뜯는 이야기가 다음 날 조간신문 사회면 머리 기사로 나갔습니다. 방송했던 3명은 영상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지원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침입 영상이 먼저 떴습니다. 그 다음 송금 내역, 접견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수의 청탁 문건, 보증 책임이 없다는 판결문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지원은 자료집을 나눠주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 말을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종이는 학교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모은 겁니다.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는 동안 경기도 외곽 모텔 방문이 열렸습니다. 위치를 추적한 형사들이 민수를 방바닥에 눌렀습니다. 민수는 이불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잡혀? 내 회사였잖아. 그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틀 뒤 A백화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경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 5년간 매장을 유지하고 수수료를 내려주겠다는 합의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짓 영상에 속아 사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사자는 쪽으로 몰렸습니다. 새 제품 전 라인이 3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그달 매출이 회사 역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2개월 뒤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잘못은 민수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재산분할 청구 기각, 시댁 3사람은 지원에게 100m 안으로 오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영업을 못하게 만든 손해, 부순 물건, 거짓말 때문에 떨어진 매출, 버린 원단, 브랜드 신뢰를 되찾는 데 든 비용이었습니다. 합쳐서 4억 2천만 원을 민수와 김말순, 방송한 3명이 함께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며칠 뒤 지원은 은행에 갔습니다. 보증 책임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확인서와 담보 말소가 끝났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원은 책상 아래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시댁 이름이 적힌 마지막 종이 뭉치를 꺼내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원은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서서 기다렸습니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지 1년 후 법원 판결이 하나씩 확정됐습니다. 뇌사 상태였던 환자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우수의 죄명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서 죽게 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록을 고쳐 감춘 것과 원단 입찰을 대가로 거래를 끊게 만든 것까지 모두 유죄가 됐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사 면허는 취소됐고 다시 받는 것도 막혔습니다. 민수는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계단에서 다친 보안 직원에게는 따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직원은 어지럼증이 남아 다시 야간 근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은 사람은 김말순이었습니다. 병원과 피해자 쪽에 물어줘야 할 돈, 함께 지라고 한 배상금, 그리고 우수의 개원 자금 3억 원 보증이 모두 김말순 앞으로 왔습니다. 집이 압류되고 차도 넘어갔습니다. 경매 공고가 아파트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김말순은 파산 신청을 했지만 딸 이름으로 돈을 옮겨둔 것이 드러나 기각됐습니다. 두 아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김말순은 집 몇 개만 들고 길로 나섰습니다. 수도권 외곽 비닐하우스가 늘어선 동네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침이면 손수레를 끌고 종이 상자를 모았습니다. 고물상 저울 앞에서 몇천 원을 받아쥐고 돌아왔습니다. 명품 코트는 진작에 팔았고 대신 낡은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김말순은 종이를 가득 쌓은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바퀴가 눈에 걸려 몇 번 멈췄습니다. 그때 건너편 빌딩 벽면 전광판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아시아를 빛낸 여성 기업인 대상 수상자라는 글자 아래 지원의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화면 안에서 계속 터졌습니다. 김말순은 술에 손잡이를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김말순은 목도리를 여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 속에서 빛을 받는 지원과 눈길 위에서 굽은 김말순의 등이 한 화면 안에 함께 담겼습니다. 같은 시각 싱가포르의 호텔 연회장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원의 브랜드가 아시아 3개 나라 주요 도시에 직영 매장 12개를 한꺼번에 여는 행사였습니다. 객석에는 투자자와 젊은 창업가 수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다른 자격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 회장과 함께 돈을 모아 세운 청년자립 장학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재단에 넣은 돈은 90억 원, 한 해에 쓰는 예산은 9억 원이었습니다. 재단은 학교와 자격증을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만든 결과물만 보고 뽑은 청년 창업가 30명에게 각각 3천만 원짜리 지원금 증서를 건넸습니다. 지원은 회사가 직접 개발한 캐시미어 섞은 원단으로 만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기 전에 뒤쪽 화면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화면에 낡은 수첩 사진이 떴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공단을 돌던 시절 공장 12곳의 이름 옆에 하나씩 그어놓은 줄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모은 몸치수 자료 12만 건이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숫자가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다시 사가는 손님 41%, 돌려보내는 53.8%였습니다. 지원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적힌 12곳에서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 줄을 그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이 없으면 지금 이 숫자도 없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남이 내밀어주는 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그걸 끝까지 실행하는 힘입니다. 동시통역기를 통해 그 말이 여러 나라 말로 흘러나갔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맨 앞줄에서 박 회장이 지원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은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회전문 밖에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파리 말에 지구에 낼 대표 매장의 장기 임대 계약서와 건물을 사겠다는 의향서였습니다. 지원은 조항을 위에서 아래까지 읽고 손가락으로 서명했습니다. 현지 확인 일정과 공증 날짜도
그 자리에서 정했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은 지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언젠가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카드 3장을 하나씩 눌렀던 손이었습니다. 그때는 202만 원짜리 계산서 한 장이 인생 전부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그 손은 도시 하나를 건너는 계약서에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47분이었습니다. 지원은 잠깐 시계를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밤 풍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학교 문턱을 못 넘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밥값을 내고 인감을 빼앗기고 남의 빚까지 짊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원이 특별했던 건 화를 크게 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이체 확인증을 모아두고 통화를 녹음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리치는 대신 종이를 쌓았고 그 종이가 결국 지원을 지켜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과 기록해 두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참기만 하면 남는 게 없지만 적어두면 언젠가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돌이라는 말로 떠밀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발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